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15명까지 정원이 있고 들어가기 매우 힘든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적이 15등 안에는 들어야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통의 상식인데 24등 성적이 합격을 했습니다. 입학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일고 대학 측에서 진상조사했는데 대학교 성적을 3등이라고 잘못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민 씨와 부산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잠시 후에 따져 묻겠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유엔이 우리 정부에게 입장을 요구했다라는 거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입장을 요구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의 중대 위험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완전한 불균형이다라는 유엔의 우려와 강한 비판이 그 내용 안에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 명의고요. 적법성, 필요성 측면에서도 모두 부적절하다. 법률 대신 다른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 유엔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서한을 발송했고 표결할 의원들과 공유해달라는 얘기까지 덧붙인 사실이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유엔이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무료 변론 공방에 무상 변론, 공짜 변론 공방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대전이 거칠어졌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한국일보 제목이 재밌습니다. 원팀, 그 사이에 굉장히 먼 네모칸이 들어가 있죠. 원팀, 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경선 초반 기세 잡으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변론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처구니 없다.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후보 간의 으르렁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추석 가족 모임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빼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번째 연장이 됩니다. 15번째입니다. 내일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거리 두기는 연장될 걸로 보이고 다만 추석 때는 백신 접종한 분은 인원 제한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던 소식인데 다행히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했습니다. 정부와 노조 사이의 원만히 극적으로 합의가 잘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한 최고의 전문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과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앞서서 부산대의 진상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 조민 씨의 입학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밝히면서 하지만 조민 씨의 대학 성적은 3등이었다, 매우 우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4등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3등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걸까요? 희한합니다. 신기합니다. 그 이유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서 부산대 진상조사 결과 그리고 그 입장 그리고 그 발표 과정에서의 대학 성적까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자기소에는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에서는 19위를 하였고요.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이 4위였습니다. 그래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에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게 그런데 24등이 아니라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셨듯이 성적은 괜찮았는데 당락에는 중요하게 영향을 안 미쳤는데 모집 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성적도 그만큼이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얘기가 달라지죠. 성적으로도 합격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합격됐다는 게 되기 때문에 앞서서 부산대가 왜 굳이 잘못된 등차를 순위를 발표했을까? 미스테리입니다. 의혹 오늘 제기합니다. 자, 부산대 앞서서 1차 서류 통과자 중 대학 성적은 3위였다. 아니 이래버리면 그래 공부는 잘했네. 합격할 수 있었네. 에이 뭐 굳이 입학 취소까지. 이런 논거가 되는데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조민 씨의 대학 성적 항목 30명 중 24등이다. 15명 뽑는 정원에서 24등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팩트가 다른 거예요. 팩트가. 부산대는 앞서서 자기소개서의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 안 했다라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는 수상 및 표창 실적란에 분명히 수상 이력을 기재했고 수상 사실을 기재 안 했다면 서류 평가에서 낮은 점수 받았을 거다. 1단계에서 서류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나와서 부산대의 발표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그냥 의혹일까요? 부산대도 일정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해명 들어보죠. 부산대 관계자, 아니 입학 전형 공정위 보고서 근거로 말씀드렸는데 실무진은 분명히 다 보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에 착오가 있었던 걸 보인다. 착오요? 대학 본부가 보관하고 있는 입학서류 원본 데이터에는 분명히 24위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서류에도 24위, 판결문에도 24등, 보고한 것도 직원이 24등. 그런데 발표가 갑자기 3등으로 둔갑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야, 이게 무슨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희한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대목을 이제 부산대가 뭐 착오라고 얘기하자면 엄청난 오류를 범한 건데 오류? 발표를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 스펙이 실질적으로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민 씨의 학부 성적이 3위였고, 그러니까 서류 통과자 30명 중에 3위였고,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다. 따라서 허위 제출한 그런 제출 서류가 없었더라도 합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부산대 발표였습니다. 다만 허위 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한다. 여기까지가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그 앞부분을 강조했었죠. 조민 씨가 학부에서 3위를 했다, 3등을 했다, 학부 성적으로. 그리고 영어 성적이 4등이었다.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이걸 다시 받아서 방송인 김어준 씨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출된 서류가 허위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도대체 대학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한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만 하더라도 대학의 업무 방해 혐의로 지금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업무 방해 받은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의혹이 제기된 건 1심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과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판결문에 어떤 내용도 나와 있냐면 조민 씨와 탈락한 학생의 최종 점수 차가 1.16점이다. 예. 따라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없었다면 조민 씨는 합격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렇게까지 판결을 적었습니다. 탈락한 사람과의 차이가 1.16점이었다. 이것이 이제 1심 판결문 내용이었던 예. 거죠. 2심 판결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점수는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이 탈락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탈락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러니까 조민 씨의 서류로 인해서 허위 서류로 인해서 탈락자가 있었다면 공정성에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대 발표를 근거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지지층은 실질적으로 손해본 학생은 없다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민 씨가 자기 성적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서류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주장이었는데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본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에게 막대한 피해가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당연한 건 물론이고 대학 본부가 업무 방해를 입은 건 물론이거니와 실질적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민 씨가 책임을 져하는 문제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왜 조민 씨는 기소하지 않느냐, 조민 씨는 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부산대 발표가 허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본 학생이 있다면 다시 조민 씨를 기소해서 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예.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부산대가 왜 저렇게 발표했는지 자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의혹 제기합니다. 이게 뭐 좀 비슷해야죠.
24등을 21등 뭐 이러면 실수 착오인데 24등과 3등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고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지와 자기 실력으로도 합격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둔갑이 됐는지에 대해서 부산대가 제대로 된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재명 기자 전체 합격 정원은 15명만 합격할 수 있었고 그때 서류로 통과하는 사람은 3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학 성적이 3등이었다면 15명 정원에 실력으로 넉넉히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대학 성적이 24등이었으면 15명밖에 안 뽑는 거에서 와 이거 입학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학부 성적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영어 성적도 있었고 또 서류 심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가지 스펙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그것이 없었다면 그렇지. 과연 합격이 됐었을까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도 예. 결국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수상 실적을 내게 돼 있는데 총장 표창장을 낸 학생은 조민 씨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표창장이 없었다면 과연 합격했겠느냐 이것이 1심 재판부가 가졌던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부산을 대표해서 부산 사나이 전재수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부산대가 조 전 장관 측에게 유리하게 입학 취소 발표마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산대학교는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기도 하고요. 어떻든 이제 조민 학생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아마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재조사에 이제 지금 착수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사만 몇 년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조사를 좀 해서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대가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언론이나 또는 이제 또 국민들께서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산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조국 장관 문제가 2019년도 가을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2년 만 2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를 하고 하는 전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들이 상당히 좀 힘든 측면도 있을 수는 있고 다만 이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적인 사안들이 이제 종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렇죠. 일부는 또 재판 중이고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가 좀 제대로 좀 어차피 입학 취소를 내렸다면 그 조사 과정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제 좀 결과를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또 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부산대학교가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 전재수 의원이 지켜보고 있다. 강한 질타 들어봤고 그렇다면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왜? 라는 의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내부 착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내부 착오로 모든 것이 이해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직원이 분명히 입학 전형 공정위 보고서가 있고 그걸 근거로 말씀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발표하시는 분에게. 근데 보고서에 착오?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무언가의 발표문안을 만들면서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닌가, 좀 그러니까 오염되거나 훼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뭔가 중요한 거나 아니면 급하게 발표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이제 숫자예요. 그럼 숫자는 이게 바로 발표되면 바로 이제 이게 오류가 있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예. 숫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이렇게도 점검하고 저렇게도 점검해서 놓고 그 다음에 발표문안을 그 같은 이제 얹혀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서 우리가 봤지만은 부산대 부총장께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앞에 이걸 연대라고 합니까? 포디움 이게 부산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굉장히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예. 봤던 것처럼 그거 보면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 부산 국립대라는 걸 완전히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오래전부터 상당히 많이 이걸 준비를 했구나. 형식적인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생각해서 그때 당시 발표문안에 성적은 좋았지만 이게 모집 요강을 위배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발표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동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성적에 대해서도 숫자가 엄청나게 다른 숫자를 갖다 놓은 거는 이게 어떤 연유일까요? 부산대 뭐 해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첫 번째 23등을 24등 그러니까 24등인데 23등으로 잘못 발표했다. 그럼 뭐 숫자에 잘못 오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 24등을 13등으로 발표했어도 그것까지 뭐 오케이. 그것까지 오케이. 어. 근데 그게 어떻게 3자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왔을까? 이건 어떤 계산하에서? 그러니까 혹시 원본 데이터에도 2와 4 사이에 3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건 제가 그러자. 이게 발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그렇게 엉터리로 했을까? 그리고 예. 원본 데이터에도 24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게 3자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갑자기 3이 튀어나오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 1번 첫 번째 의문이에요. 3은 어디서 나오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모집 요강의 서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기본적인 발표에 동의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발표를 하면서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동양제 포창장 등 인턴 증명서 등 활동 내역은 크게 쓰지 않았다. 왜냐면 성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굳이 강조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논리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숫자도 좀 엉뚱한 생각지도 예. 못하는 3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다음에 그 많은 발표 문안 중에 왜 이걸 유독 강조를 강조했을까? 했을까? 사실은 이게 조국 장관은 뭐 알고 있었겠지만은 1심 판결문에 이미 24등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우리 이재명 부장 잘 설명 주셨지만 탈락한 16등부터 30등까지가 1점에서 한 2점 정도 사이밖에 없이 촘촘히 있는데 예. 거기에 이걸 만약에 학교에서 쓰였다면 순위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를 애써 감추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의심, 의혹 제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이게 3등이 되면 논리적으로 스펙은 별로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논리에 뒷받침이 됩니다. 만약에 3등이 아니라 24등으로 있는 그대로 발표가 되면 스펙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논리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박정호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혹이에요. 자, 서민 교수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등은 이렇게 나름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서민 교수. 부산대는 뽑지 말아야 할 학생을 뽑은 거다. 부산대가 조민 허위 스펙이 당락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당시 탈락자들이 소송을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보호를 위한 차원이다 라는 개인적 해석을 내놨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요. 조국을 위한 조민에 대한 부산대의 의도적 거짓말이다. 실무진의 단순 실수라는 부산대 답변이 국민을 더 분노케 한다. 조국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도 된단 말이냐라는 또 나름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분들의 개인적 견해고. 자, 이런 거는 강력계 형사에게 진상을 좀 규명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매 변호사님. 뭐라고 보세요, 이거? 추가 해명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판결문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판결문 자료도 입학 취소 처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착오는 선뜻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착오였든 착오가 아니었든 이 부산대 입장에서는 입시 요강상 허위 서류 제출만으로 입학 취소 처분을 하되 허위 서류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해야 어느 쪽으로도 논란 없이 말끔하게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의도성이 개입된 거다? 착오라면 의도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착오가 아니라면 의도성이 개입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발표가 가장 말끔한 발표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객관적인 성적을 등수를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강력계니까 2, 4인데 3. 예컨대 4등이다라고 발표했으면 앞에 2자를 못 봤거나 그럴 수 있잖아. 24등인데. 근데 네네. 3은 아까 박정호 전 대변인 말했듯이 지금까지 나왔던 숫자 중에 연관성이 없어요. 3이라는 숫자가 착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서? 착오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착오라면 이 입학 심사 서류 과정에서 1단계와 2단계를 거치고 1단계는 4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요 합산 산출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뜻 착오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만약
입학 취소 처분이 사전 통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그로 인해 불합격 처분을 받은 또 다른 학생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학생의 경우에는 관련 판결상 정상적인 입학 사정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입학 처분을 받았을 학생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는 전례가 있긴 합니다. 합격할 수 있었는데 나 저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분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안들은 통상 대학 자체의 성적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존재한 사안들입니다. 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입학 지원자의 일종 허위 소유의 제출로 인해서 부산대가 기망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 평면에 두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 입장에서는 다툴 법률상 이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입학 당락 결정 시기 자체가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상황이고 그 학생도 지금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나서서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왜 그랬을까? 이 부산대가 분명한 입장 내놔야 합니다. 만약에 의도성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도성이 개입된 발표라면 이건 조작이다라고도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다면 어떻게 도대체 3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부산대는 국립대니까 성실하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산대 해명, 과연 타당한 이유를 내놓을지 어떤 이유를 내놓을지 한번 두 눈 똑똑히 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산대에서 이 현수막 논란도 이렇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함께 보시죠. 자, 부산대의 철거 요청을 받은 현수막인데 자, 뭐 입학을 취소하라라는 그런 취지의 현수막일 것 같아요. 조적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철거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조민 입학 취소 철회 현수막은 일주일째 붙어 있는데 조국 비판 현수막은 개시 2시간 만에 학교 측에서 철거 요청이 들어왔다라며 편파 철거다라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 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라는 조 전 장관이 수년 전에 썼던 글을 인용하여 입학 취소 빨리 하라 라는 현수막을 대학생들이 단 건데 이것만 철거를 하고 입학 취소를 철회하라 라는 현수막은 그대로 뒀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건데요. 자, 뭐 녹취 내용도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부산대학교 학생과입니다. 혹시 그 홍보물 게시하셨습니까? 저희 그 홍보물 게시하실 때는 학생과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다른 게시물도 다 허가 받았어요? 현수막? 또 안 돼 있는 거 몇 개 있길래 나오다고 달았는데 본관앞에 이제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라는 이름으로 걸려 있는데 그거 확인했는데 그 뭐 허가 스티커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신 게 뭐 정상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한테만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현수막은 지금 일주일 넘게 달려 있는데 저는 뭐 단지 뭐 이제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자, 그 결국은 불법 현수막인 건 맞는데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현수막은 왜 그대로 두느냐라는 논란인 것 같아요. 부산대 측의 입장 한번 들어보죠. 함께 보겠습니다. 학생이 부착한 게시물은 학생과에서, 외부 기관 게시물은 총무과에서 관리한다. 이번 경우는 학생 게시물 민원 들어와 학생과에서 처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과에서는 조국 옹호 현수막 사실을 몰랐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부산대 총무과의 해명은.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공교롭게 조국 옹호 현수막은 몰랐던 거네요. 부착되어 있는지. 과연 저것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단 학생이 뭔가 홍보물을 게시하려면 학생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졸업생들이라든지 외부 기관에서 홍보물을 게시하려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먼저 일단 부산대 민주동문회라는 아마 졸업생 모임이겠죠. 거기서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이런 이제 현수막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총무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총무과의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게시물이 일주일 이상 게시돼 있었다. 그런데 총무과는 몰랐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저 게시물이 게재된 곳이 본관이고 총무과는 본관에 있다는 겁니다. 아하, 잠깐만요. 과연 총무과 본관 바로 앞에
조국 옹호 현수막이 일주일 넘게 부착돼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 그 총괄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 대항해서 어떻게 보면 부산대 이제 학생이 홍보를 걸은 겁니다. 어떤 홍보를 걸었냐면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알아라 이런 이제 내용의 현수막을 건 거죠. 그랬더니 한두 시간 만에 학생과에서는 바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허가받지 않은 홍보물은 게시할 수 없다. 근데 물론 저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에 총무과의 허가를 받아야 됐던 민주동문회의 게시물은 민원이 안 들어왔다면 뭐 사실 이제 그게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왜 이렇게 다른 조치가 이루어졌을까 이런 데 궁금증이 하나 드는 거고 저 게시물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수년 전에 트위터에 이제 쓴 글이죠. 보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시민의 입손 발을 묶어놓고 국가기관 주도의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는 수작이다 이런 글을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게시하는 겁니다. 저 글을 똑같이 올린 건데 저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라든지 추미애 후보라든지 등이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저렇게 입학 취소 결정한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걸 조국 전 장관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나올 때가 기다리라는 건 오히려 국가기관 주도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수작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주 흥미로운 이제 내용을 건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도 과연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하면서 왜 굳이 설명하지 않아야 해도 될 조민 씨의 과거 성적을 얘기하면서 성적 때문에 합격을 했던 거지 이 서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왜 굳이 강조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되는데 조금 전에 박성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부산대는 지금까지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허위 서류를 내는 바람에 본인들의 입학 공정성을 침해받은 그렇죠.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뢰를 깎아먹는 스스로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스스로의 가해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부산대가 조치하고 해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재소연님 본관 바로 앞에 현수막이 딱 하는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현수막까지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런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도 제가 이제 현수막을 달면 그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 하나가 구청에 전화를 하면 그 바로 전화를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동문회가 이제 현수막을 달고 난 뒤에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니까 그냥 쭉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달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단 것도 문제가 같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일주일째 달려 있는데 요거는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같이 철거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취소 과정에서 부산대 설명이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논란도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학이라는 공간이 너무 이게 좀 정치판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부산대학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의도를 가지려면 예를 들면은 입학 취소 과정을 설명하고 서류를 심사하고 조사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현수막을 달고 또 민원을 넣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걸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누군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이걸 주도를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일은 사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의혹을 가지고 하나로 줄을 쫙 세우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부산대학교가 누군가가 이게 힘을 가진 사람이 뭐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재조사를 하고 있고 제대로 발표를 좀 하고 이 현수막도 이제 충분히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의도된 거다 이렇게 이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은 조금 좀 성급하다. 그리고 좀 과한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처합니다 지금. 야 오늘 부산에서 일 많네 얘. 근데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그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이런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은 글씨체로 똑같은 크기로 해서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유지하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전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역구 가면 이게 현수막 붙이고 뭐 이거 띄고 신고하고 뭐 이러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누가 신고하고 이러면 떼어가요. 구청이나 이제 시청에서. 그때 되면 근데-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총무과가 됐든 학생과가 됐든 누가 뭐 가서 좀 띄워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가면은 좀씨 관련해서 입학 문제 관련 현수막이 있으니까 그거 좀 떼세요 라고 얘기하고 누군가 가서 뗐을 텐데 저기 글자 두 개가 딱 틀린데 그걸 어떻게 콕 집어서 유지하라는 현수막만 띄고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그냥 놔뒀을까? 얼핏 보면은 저게 어떤 현수막이 잘 분갈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깊게 뭐 철회라는 글자, 유지라는 글자 깊게 안 봐서 이게 비슷하고 저게 그건가 보다 하는데 딱 그것만 찍어서 띄었다. 저는 이것도 부산대가 이제 해명을 해야겠지만 이건 역시 뭔가 깊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잠깐 재밌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논란이 일리니까 사실은 그 옹호 현수막까지 다 뗐다고 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저 비판 현수막만 뗀 게 아니라 처음에는 논란이 유지 일자가, 현수막만 뗐다가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다 뗐죠, 차례까지 지금은. 네. 뗐죠. 여론조사 한 대목 보겠습니다. 의전원 입학 취소는 과연 어떨까? 박성일 변호사님, 55.9%가 입학 취소 잘한 일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아직 입학 취소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부산대의 발표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 통지입니다. 이 부산대는 국립대이므로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곧바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통지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 당사자는 공청회, 청문, 의견 제출의 기회 세 가지 중 한 가지 항변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통상 자격 박탈 처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안의 경우에도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가 기존의 판단을 유지한다면 본처분 즉 입학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고 조민씨 입장에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상 자동적으로 의사 면허도 박탈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본처분이 이루어진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 법원은 관련된 사안의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 공방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자, 부산대 추가 해명이 어떻게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 두테르테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갑자기 웬 필리핀 두테르테가 나왔을까요? 홍준표 후보의 이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지난 6월 20개월 의붓딸 강간 폭행 살해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X는 사형시켜야 한다. 내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사형시키겠다라고 홍 후보가 그제 SNS에 올린 바 있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홍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흉악범과 반인륜 사범은 반드시 사형 집행하는 것이 맞다. 반드시 사형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시스템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협조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식이다라고 공격하자 홍준표 후보가 발끈을 했다고 합니다. 더 센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두테르테 하수인이다 라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윤석열 전 총장은 두테르테 하수인이다.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 지지하자 득달같이 무차별 수사하고 구속한 분이 나를 두테르테에 비유한 것은 오폭이다 라며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자 유승민, 장성민 후보 등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문재인 권력의 칼 노릇하던 윤석열의 무리한 구속, 수사, 기소, 구형을 온 천하가 알고 있다. 본인부터 되돌아봐라. 장성민 전 의원, 우방국인 필리핀과의 외교의 치명적 훼손, 무지와 건달 정치가 낳은 결과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실은 홍 후보가 얘기했던 내가 대통령 되면 저 사람 사형시킨다라는 것도 과연 대통령이 사형을 지시할 수 있느냐, 마음먹은 대로. 이것도 지금 논란인데 여기에 두테르테냐 두테르테 하수이냐 라는 후보들 간에 지금 논란으로까지 지금 불이 번진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
굉장히 부적절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일단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을 두고 왜 논란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될 텐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7월 달에 이제 취임 직후에 뭐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마약 사범들을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직결 처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4년간 뭐 숫자가 많이 다르긴 한데 뭐 적게는 한 8,600명, 많게는 한 27,000명도를 처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굉장히 우려가 큰 거죠.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두테르테에 지금 문제가 됐던 건데 윤석열 이제 후보 먼저 얘기를 하면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사형이 판결 난 사람들에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뭐 합법적인 일인 거죠. 뭐 물론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다는 건 결국은 대통령과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형 집행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사형 집행이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그걸 본인이 공약했다는 것 자체가 뭐 법법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두고 두테르테식이다라는 건 사실 좀 과도한 비판인 거죠. 근데 거기를 두고 또 홍준표 후보 역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다. 어떤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당신은 하수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사실은 굉장히 야권 대선 후보들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떤 국격을 떨어뜨리는 서로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양쪽 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모두 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후보, 뭐 장성민 전 의원까지 가세하자 본인의 발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테르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얘기만 한마디 하면 다들 벌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수사와 그 지휘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던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같아요. 내가 조국 수사할 때는 그렇게 지지하더니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느냐. 뭔가를 콕 집은 것 같아요. 박지원 대변인. 이제 뭐 경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저렇게 논쟁들을 할 텐데요. 글쎄 우리 앞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초과상관 다 태우고 일 망가뜨리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쳐다보는 국민들은 되게 갑갑할 텐데 홍준표 후보가 지목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20개월 된 의붓 딸을 정말 몹쓸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됐고 외할머니는 심지어 악마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했던 그런 건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왜 두테르테가 나오고 여기 두테르테 하수인이 나오는지 쳐다보는 국민의힘 소속 이게 당원 한 사람으로서 볼 땐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비판 받아야 되고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경선전이 시작됐다 보니까 공격들이 많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최근에 뭐 지지율 추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여타 후보들이 오는 공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화면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소재로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저는 좀 더 그 국가를 생각하고 남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좀 이런 논쟁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게 됩니다. 두테르테 논란은 사실은 단편적인 논란인데 진짜 논란은 후보들 사이에 이 역선택 방지 룰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어떤 안도 확정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객관적인 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험한 말을 하는 것은 품위가 손상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누구 만난 게 지지 아니냐, 견강부회하는 그런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정하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 이게 우리 최대의 목표이고. 유승민 후보가 최근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향해서 윤석열 편드는 거 아니야 사퇴하라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경강부회다라고 대응을 한 건데 이 경선 룰을 두고 각자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딱 구분이 되죠. 윤석열, 최재형, 황교안은 이 후보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 유승민, 홍준표, 하태경 등 8명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말자. 원희룡 지사는 뭐 의견이 없는 것, 중립인 것. 자, 요 상황이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각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캠프의 권성동 의원 이야기, 그리고 오신환 의원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의 그 후보 선정에서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정의에 반한 것이다. 대깨문들이 조사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대깨문들한테 좌표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지 실효성도 없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결국 경선은 파행으로 가고 당은 파국에 치닫을 수밖에 없다. 한 번도 과거 대선 경선에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걸 넣은 적이 없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 2017년에 관련 조항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헛소리로 한 겁니다. 지금 감정들이 격앙돼 있어요. 무슨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용어까지 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헛소리다 뭐 이런 얘기도 후보들 간에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역선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 전재수 의원님 계십니다. 민주당의 핵심 의원이고 부산에서 재선을 하신 인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측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분입니다. 도지구쇼에서. 이런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서 나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찍는 것, 이거를 소위 말해서 역선택이다라고 당내에서 역선택을 막자라고 하는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전체 경선판에 영향을 주느냐는 또 각계의 다른 입장과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전재수 의원님께서 홍준표 후보 지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찍을 수 있어요? 일단 전재수 의원님도?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찍을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역선택 조항을 넣어버리게 되면 예. 이제 저는 투표할 수 없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금 이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역선택 조항이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추미애를 찍겠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는 역선택 조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제 대깨문 말씀을 하시는데 대깨문은 저희가 추정을 하더라도 한 2,000명 정도 보거든요. 예. 2,000명. 근데 지금 당장 민주당 경선 1, 2차 경선 강성 인단만 친문 지지자로 순화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만 하더라도 2차까지 국민선거인단을 모집을 했는데 180만 명입니다. 엄청 많네요. 예, 180만 명 중에 정말로 내가 저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지지자도 아니면서 민주당 지지자인 척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가장 허약한 후보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허약한 후보를 민주당의 후보로 만들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여론조사 회사들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역선택에 대해서는 이게 별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 경선의 역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국민 경선의 역사에서 보면 역선택이 힘을 발휘를 해가지고 실제 돼야 될 사람이 안 된다거나 뭐 안 돼야 될 사람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 지점에서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것은 예. 지금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것은 이제 최재형, 윤석열 후보 쪽이고, 그렇죠. 역선택 방지 조항은 안 된다는 것은 홍준표, 유승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도를 가만 보면 이게 홍준표, 유승민은 본돌입니다. 본돌. 박힌 돌. 네, 박힌 돌. 그다음에 최재형, 윤석열은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 들어온 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립 구도가 이게 굴러온 돌이 본돌을 쳐내는 구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이미 최고위에서 확정된 경선 룰조차도 전면 재검토하겠다. 예. 뭐냐면은 굴러온 돌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박힌 돌, 본돌을 보호해주지를 못할 망정 굴러온 돌이 더 잘 굴을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나서서 경선 준비,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굴러온 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도를 보면 상당히 재밌는 구도로 지금 경선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선택이라는 건 미미하다.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룰을 넣을 필요 없다. 논쟁이 소모적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역선택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우리 배종찬 소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다른 여론 전문가들한테도 여쭤봤는데 역선택이라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여론조사 기법상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동의.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거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굴러온 돌, 박힌 돌 뭐 이런 얘기. 약간 전 여당으로서 희망사항이 섞인 거 아닌가. 이건 약간 이 선관위에서 당연히 역선택이네. 선관위원장이 되면 예. 각각의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의견 들어봐서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한쪽을 옹호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언론도 그렇게 만드는 건 일종의 좀 희망사항 좀 섞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양쪽 다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지금 지지율 추이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역선택 얘기하기 전에 왜 지지율이 저렇게 됐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모두 다 자성하라. 또 하나는 그렇다고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넣으면은 뭐 이게 파행 파국 막 한자라도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다. 말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좀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전 역선택 자체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역선택이 실제 역선택과 차선 선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역선택이라는 게 실제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존재하느냐, 역선택을 실제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런 논란 속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사실 별로 실익이 없다 생각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반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 얘기한 것처럼 뭐 강성 친문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일부 약자 후보를 뽑기 위해 들어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얘기하는 건 여론조사입니다. 그냥 여론조사 속에 역선택 방지형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의 어떤 일반 국민 선거인단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과연 1000명을 무작위로 차출하는 가운데 친문 성향의 뭐 강성 친문들이 얼마나 포집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확률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결론은 다 전재수님과 같네요. 오히려 더 영향 미칠 수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의견이죠. 이제 여론조사를 해도 예를 들면은 친문 강성 지지자 대한민국 통틀어봐야 많아요. 뭐 2,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문자 폭탄 받아요. 자꾸 그러면. 아니 전화가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나한테 전화 오기를 기다렸다가 여론조사 전화 오자마자 바로 역선택해야지 해가지고 역선택 누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이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왜 여기에 이제 최재형, 윤석열, 그다음에 유승민, 홍준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의 권력 지형을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이제 친이계와 친박계가 이제 주름을 잡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두 분 이제 전직 대통령께서 감옥을 가면서 친이 친박이라는 권력 지형이 국민의힘 내부에 없어져 버린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는 뭐냐면은 주인이 없는 정당이거든요. 주인이 없는 정당에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서 친윤계 의원을 지금 앞세워 가지고 당을 장악해 들어가는 그 수순이라는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준석 당대표를 그 경선 후보 토론회 이 논쟁 과정에서 무릎을 꿇렸거든요. 항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되는 것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선 룰을 바꿔가지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준표, 유승민 같은 경우는 평생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해왔고 국민의힘에서 성장하고 국민의힘에서 훈련받고 검증받고 성장해온 그야말로 본돌인데 바뀐 돌인데 이게 굴러온 돌한테 지금 당의 권력도 뺏기게 생기고 후보 자리도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분들이 극렬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서상 굴러온 돌 편을 들겠습니까? 바뀐 돌 편을 들겠습니까? 못나도 바뀐 돌, 본돌 편을 들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이제 상당히 이제 나중에 TV 토론 이런 거 되면 혹시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 홍준표 캠프한테 뭐 제안 받으신 거 있다 없다만 짧게. 홍준표 캠프한테 제안받는 거 있다 없다. 아니 저는 홍준표 후보가 마음에 듭니다. 이거 봐. 왜냐면 우리가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거기서 더 말하면 안 돼. 다른 건 거기서 더 말씀하시면 안 돼. 홍준표 마음에 드는 얘기 하면 안 돼. 신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예. 자, 오해가 있을까봐 전재수 의원님은 민주당 소속이다라는 거. 노무현 대통령을 최측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캠프에도 소속되지 않고 홍준표 캠프로부터 논란입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자, 말씀 들어봤고요.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아예 짐을 뺐다고 해요. 어제 국회의원 사무실 짐 뺐다. 아예 비웠어요, 의원실. 당 지도부에 사퇴안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월급도 반환한다. 라고 본인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 이례적인 상황. 김기현 원내대표. 27일 본회의 표결하자. 민주당이 통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야당이 사직안 적극 처리하겠다 하면 따르겠다. 민주당의 기류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김재원 최고가 김어준 씨의 면전에서 암적인 존재다라는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거 윤희숙 의원이 앞서서 김어준 씨 등을 비판할 때 썼던 표현이죠. 사실 윤희숙 의원 본인이 벌써 오래전에 27년 30여 년 가까이 독립해서 생활을 하시는데 친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행위에 잘 알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정은 이제 결혼한 부모 형제를 친정이라고 의미하고.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까지 들으시죠.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국어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댁과 친정 이렇게. 그냥 비혼 상태에서는 누가 친정이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 집이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번에는 여권의 대통령 선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명락대전 격파, 멀어진 원팀. 한국일보는 오늘 조간신문 제목,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원팀이라는 글자 사이에 엄청나게 큰 빈칸을 띄웠습니다. 한국일보의 제목이 참 의미심장한데 일단은 어제 토론이 있었죠.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나쁜 버릇이 있다. 그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세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세요. 지금 저보고 대답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 대답 안 하시거든요. 저한테 지금 계속 공격한 핵심이 왜 부자한테도 지원하냐 였는데 왜 이 시합 통장, 아동수당 1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당연히 저도 답변을 하죠. 근본적인 차이가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동수당이든 또 미래시합 통장이든 이런 것들은 일회성입니다. 자, 다른 후보들까지도 이른바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서 수임료를 얼마 냈는지 밝혀라. 나쁜 버릇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답변을 이재명 후보는 하지 않았죠. 자, 그런가 하면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구도가 이쪽도 되게 묘합니다. 최승혜 전 총장은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 고맙다고 사람을 보내왔더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정작 후보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없습니다. 오늘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고 조카 앞에서 허황된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국을 쳤다는 최승혜 총장의 말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많은 당원들에게 크다란 상처를 주고 있겠죠. 후보와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 전 총장을 고소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전 장관도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구도가 뭔가 이재명, 추미애, 그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이렇게 좀 묘하게 나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이낙연, 지지율 1, 2위 두 후보가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합의 내역, 비공개 논란이 굉장히 거세고 그리고 경기도의 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를 한 것과 관련된 의혹 제기도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낙하산 인사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입장은 성남 시절 같이 일했거나 캠프 참여한 사람이 영랑이나 자격되면 쓸 수 있다. 그냥 성남 사람이라고 문제 삼는다. 제가 은혜를 입어야 보은하지 서로 아는 게 은혜냐라고 능력 있어서 쓴 거다라고 낙하산 인사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영찬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은 이 변호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제의 핵심은 이 변호사 비용을 3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이 변호인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께서도 꽤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밝히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시는지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논란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종지부를 찍으려면 변호사비 내역을 다 지급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호사비 다 지급했는데 대납 의혹 얘기했던 이낙연 후보 사퇴해라 라고 역공을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이 논란은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윤영찬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자신 있으면 변호사비 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상 그 부정청탁 방지법상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지급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죠. 그 이하의 금품 등을 지급받은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금액 불문,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도 역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러저러한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해명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재명 캠프 측의 해명에 따르면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이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두루뭉술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부정청탁 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은 100만 원, 300만 원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볼 때는 굳이 그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상대방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공개를 했을 때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를 두고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기자, 이게 사안이 마무리가 안 되고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게 역설적인데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리한 의혹 제기다라고만 하니까 사실은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캠프 입장에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캠프 차원에서 이건 뭐 문제 안 돼라고 판단하고 덮어두면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야 판단을 할 텐데 지금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약간 무리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재산 자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지만 사실상 부동산 평가액이 늘어난 걸 빼고는 사실 재산, 현금 자산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호사비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서 많은 명망가들이 민변을 중심으로 참여를 했는데 과연 그분들에게 적정한 정당한 수임료가 제공됐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가 논란 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지가, 소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적정히 제공했다, 그러니 더 이상 묻지 마라 라고 해버리면 그럼 판단하지 못하는 거고, 뭐 물론 뭐 그 발언 속에서 또 판단을 통해서 뭐 국민들이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분명히 제공할 의무가 이재명 지사 쪽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단순히 대선 후보 이재명이 아니라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낙연 후보도 될지도 모르고 홍준표 후보도 될지도 모르고 윤석열 후보도 될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됐을 때 이와 비슷한 대통령의 예컨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돼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어 라고 윽박지를 것이냐, 아니면 뭐 자신 있게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의혹이 있을 때 투명하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냐, 이 문제로도 연관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예. 윽박지른다는 표현이 좀 논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연가 사용 논란 여부에서도 적절하게 다 했다라고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 시간 단위로 연가를 썼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색한데 연가 사용 내용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 수임 여부도 공개하지 않으니 이런 논란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또는 캠프가 해명을 할 텐데, 이재명 지사가 해명을 하든 캠프에서 설명을 하든 간에 이것은 경선 전략에 비춰 가지고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캠프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럼 이번에 경선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면은 본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본선에서도 분명히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자료 준비라든지 논리라든지 다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다만 지금 경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공방을 거쳐오면서 지금 네거티브가 벌어지고 공방이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는 별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왜냐하면 본선에 나오면은 이미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때 하면 되지, 지금 미리 논리라든지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필요 없겠다. 지금 이 후보는 본선을 보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이제 네거티브의 국면을 넘어서 온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지지율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내부적으로 본선에 대비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캠프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개 캠프가 경선 전략상 지금 이 경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따라서 설명할 것은 하고 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출연했었던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에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이낙연 후보 과거 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건데 2018년 국무총리 재산 공개 모친 소유 농지 등록했지만 다음 해에는 모친 사망 이후로 해당 토지를 제외했다. 이재명 캠프 상속 재산이 누락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한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벌써 시간이 흘러서 이번 주말부터 민주당 경선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대전 충남 결과부터. 너무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그리고 될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검증, 그다음에 서로 간의 후보 간의 공방이 막바지에 치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변호사 비용 갖고 이제 마지막 결전의 이슈를 던지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대응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이낙연 후보의 재산 누락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검증 네거티브가 많이 심해지면 앞서 우리 한국일보 제목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팀이 아니라 중간이 뻥 뛰어버리는 그런 원팀이 돼서 본선에 가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종 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탈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뜨거운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지금 공개합니다. 국회의장에게 어른이죠. 욕설을 했다라는 논란의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마창진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박하선 씨, 손담비 씨가 가짜 수산업자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자, 연예인분들의 입장, 연예 전문 기자 입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욕설했다라는 논란에 김승원 의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당사자인 김승원 의원도 의장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장께서도 받아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에서 추가로 징계한다든지 그런 논의는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유진석 부의장으로서 징계 논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바로 사과한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의장에게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문 이니셜이 논란이었죠. 오늘 언중법 처리에 실패, 국민의 열망 담지 못했다, 눈물 흘리고 입안 잃었다. 박병석, 일단 호칭 생략.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이게 개 XX 욕설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김승원 의원은 여러 차례 저 GSGG의 뜻을 수정하며 해석을 했죠. 자, 그러자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부의장이 이건 징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예. 이 문제는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장께서 당사자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국회가 핫바지입니까? 국회 윤리위를 열어서 당연히 이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가 핫바지냐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반응이 좀 궁금해서 제가 취재를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징계하자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답변 제가 취재했는데 국회 기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정진석 의원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국회 기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정진석 의원의 어떤 문제 제기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동의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정하 대변인. 네. 김성원 의원은 아직도 GSGG가 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과를 했으니까 끝났다 뭐 이런 건데요. 저는 박병석 의장님도 잘못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김승원 의원이 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의장실도 가면 굉장히 그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당연히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만나 주셔가지고 마치 본인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털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글쎄요. 좀 전에 우리 고영진 의원님 발표 봤습니다마는 정치적 정리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합당한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치 뭐 맨날 좋은 게 좋다고 정치적 정리가 끝났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저는 과거엔 이렇게 왔으니까 의원들끼리는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좀 없어졌으면 하는 관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잘못된 저런 뭐 GSGG요? 뭐 잘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건데 그 김 의원님 저는 윤리 열어서 뭔가 조치가 좀 있어야 그걸 쳐다보는 다른 의원님도 생각할 거고 그걸 쳐다보는 우리 젊은 우리 그거 보면서 커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봐서라도 저는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가 진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의원의 저 주장 GSGG는 Government Services General Good이라는 이 해석의 이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누리꾼들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GSGG라고 해봐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인정하겠다라는 사실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준표를 지지하신 전재수. 아니 저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예. 부적절하고 잘못한 거죠. 저도 이제 김성원 의원이 이제 판사 출신이신데 그 이번에 이제 언론중재법 하면서 입안도 헐고 막 입도 뭐 다 헐고 뭐 고생을 굉장히 했더라고요. 그 마음은 알지만 국회의 입법부 수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 제일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뭐 고생해서 이제 법안이 통과 안 된 그 마음을 저렇게 격정적으로 또 국회의장을 향해서 저것은 좀 상당히 좀 이제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사과하겠다고 국회의원이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의장을 찾아갔는데 또 의장이 안 만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300명 중에 제일 어른이거든요. 근데 초선 국회의원이 사과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이 저 매몰차게 문전박대 해버리면 그것도 또 어른으로서 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사과를 받고 그다음에 사과만 받고 넘어간 게 아니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김성원 의원한테 또 질책을 했습니다. 예. 국회의장으로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한테 이제 상당히 또 질책을 했고 그런 질책을 또 김성원 의원이 또 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징계안은 누군가 제기를 하면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돼서 이제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여야 합의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징계안이 제출이 되겠죠. 그러면 윤리특위가 지금 활동 시한이 지났습니다.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절차와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해서 윤리특위에서 다루면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성민 변호사님, 이 거친 표현이 나와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뉴스가 있는데 100세가 넘은 원로 학자 김영석 교수님에게 광복회 변호사가 굉장히 좀 험한 말을 했다고요? 어떤 분이었습니까? 원로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지난달 31일에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부 비판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광복회 측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김 교수가 100세가 넘긴 근래부터 문 정부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노화 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다.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다라고 비판에 상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막말 아닙니까? 어떤 사안을 두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비판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제3자 입장에서도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그 비판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비판하려고 했던 그 발언이 논의의 초점이 비판의 표현 그 자체로 옮아가게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판을 하든 순화한 표현 그리고 누가 들어도 그 표현에 어색함이 없으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칠고 부적절한 발언으로서 오히려 본인 당사자, 비판 당사자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핫쌈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막 창진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장흥에서 성폭행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마창진 공개 수배합니다. 키 167cm, 몸무게 56kg, 팔자걸음이 특징이고요. 7월 30일 마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에 착수했고 8월 22일 마창진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변호사님, 이 마창진 지금 현재 공개 수배했는데 경찰이 전혀 지금 어디인지 모르는 겁니까? 전자발찌 끊고 잠적했는데? 아직까지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 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검거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법무부가 공개 수배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 씨의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에 극단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고 나니 혹여나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까 조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 조치를 보면서 강 씨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차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는 책임은 법무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발찌를 끄는 시점부터는 그때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의 현행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도 주된 업무로 그 대상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향후에 전자발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무부가 강 씨 사안과 달리 충분히 경찰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공조를 요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도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 씨가 감옥에서도 굉장히 골칫덩어리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출소 후 교도소 교화위원 등에게 금전을 요구했다. 교화위원, 끈질기게 금전 요구 전화 와서 고통스러웠다.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으니 350만 원치를 사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점도 상당히 황당하기만 합니다. 교도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 씨가 말썽을 많이 피워 그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교도소를 자주 옮겨 다녔다라고 얘기도 나왔고요. 지난 5월 출소 후 심리치료사와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유흥비를 감당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저보다 늦게 나온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잘 나가다 보니까 강남 마담들이나 사장들이 술을 그냥 막 준 거예요. 술값이 막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왕따 당했지. 동생애들은 찾아왔지. 그때 이제 다시 발 담그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 박성민 변호사님, 이게 강 씨 목소리인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강 씨 목소리인지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강 씨의 경우에는 가출소 이후에 화장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를 해왔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도 상당히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에서 살아나가려니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강 씨의 경우에는 씀씀이가 다소 해퍼 보였던 정황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이는 사회가 용납할 수 없죠. 오랜 기간 복역한 사람이 출소한 이후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지 형사정책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이유도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종료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오랜 시간 받아왔던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일정한 지원을 받아왔고 앞으로 사회에 출소했을 때 정상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만한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가출소를 시켜줬을 것인데 그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의 의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정책 문제는 보호감호 처분을 일종의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2005년도에 폐지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점입니다만 장기간 복역한 수용자들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우리 국가가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엔 세 번째 핫썸입니다. 가짜 수산업자와 친분이 있다라는 연예인들의 해명과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하선 씨입니다. 가짜 수산업자와 친분, 박하선 측 루머에 반박. 배우 박하선,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루머가 돌았다고 해요. 자, 박하선 씨의 소속자 측 입장이 나왔는데 2020년 말경 재계약 고민하던 시점에 김 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전 매니저 동행에 인사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만난 적은 있군요. 이후 사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다. 선물 받은 금전적 이득도 없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가짜 수산업자와 연예인들 간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IHQ 연예 전문 기자 안지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하선 씨는 그러면 가짜 수산업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특별한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허위 루머가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관용으로 이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박하선 씨 같은 경우는 2000년 지난해 말에 이 지금의 소속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관계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매니지먼트의 이 관계자로 김 씨를 소개를 받아서 한 차례 만남을 가진 적은 있으나 그 뒤에 사적 만남을 이어가거나 김 씨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손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포항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김 씨와 이 만남이 있었고 김 씨와 이 손담비 씨가 찍힌 사진이 지금 같이 뭐 이게 김 씨 아파트에 방문했던 사진들이 나오고 있고 이건 정여원 씨가 김 씨로부터 외제차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손담비 씨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금품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나 후에 예, 굉장히 물품이나 이런 선물을 주면서 물량 공세를 좀 펼쳤다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돌려줬고 정여원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김 씨를 통해서 중고차를 산 적이 있다 하면서 해당 중고차의 이 그 당시에 입금한 내역을 3천만 원에 달하는 입금 내역을 또 공개하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여원 씨가 아까 그 차와 함께 찍은 사진도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 그거 한번 이따 준비되면 틀어주시고 관건은 손담비 씨가 저 선물과 현금을 언제 돌려줬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냥 다 돌려줬다고 무조건 해명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정여원 씨는 그 해당 차에 적합한 비용을 즉시 입금한 겁니까? 즉시 입금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그 당시 지금 최근에 입금한 내역 일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손담비 씨나 정여원 씨 측에서는 개인적인 만남과 이런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당 물품을 제공받았으나 바로 되돌려줬다라는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서 허위 이런 루머를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예, 사실 이 김 씨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뭐 게이트로까지 던질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안인데 유독 여배우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실 금품 문제나 이런 사기 행각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이 여배우가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굉장히 사적 관계, 소위 말하는 일명 이제 스폰 관계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시각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네, 소위 말해서 뭐 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이긴 한데 못이 중한디라고, 네라고 할 정도로 이 사건의 본질이 좀 훼손된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담비 씨는 언제 돌려줬는지에 대한 시점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 정여원 씨도 입금한 시점과 금액이 당시 중고가에 적합한지 여부도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왕
논란이 제기된 김에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